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료가 준비됐으면 실제 전송을 해야 되겠죠. 전송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전자우편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될 거예요. 이메일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그래서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을게요. 패스예요. 패스. 자, 그러면 전자우편의 기능이에요. 아주 자주 출제가 되는데 이 동보 기능이라는 게 뭐죠? 같은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보낼 수 있어요. 수신자를 여러 명 선택하면 되죠. 전달 기능은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죠. 카톡에도 똑같은 기능 있죠. 이제 단톡방 들어가면 동보고, 그리고 내가 받은 거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전달을 누르면 다른 사람한테 보낼 수 있잖아요. 이것도 다 전자우편 기능에 해당합니다. 자, 또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인데, 전자우편 프로토콜에는 SMTP, POP3, IMAP, MIME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프로토콜이 있어요. SMTP는 얘는 Simple Mail Transfer 프로토콜인데 그냥 단순하게 S를 send로 기억하세요. 얘는 메일 전송 프로토콜이에요. POP3는 얘는 수신 프로토콜이에요. 단순하게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사실은 그게 아니지만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고, 다음에 이제 IMAP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전저편 제목만 전송한 다음에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의 내용을 전송하는 프로토콜이래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지금 쓰고 계시는 방법이 바로 IMAP입니다. 그냥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앱이나 다음 앱, 구글 앱 말고 스마트폰 내에 이메일 앱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계정 다 추가하면 한 번에 앱 하나에서 내가 계정을 바로바로 연결하면서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IMAP 기능이에요. 뭐야? 이 팝3와 IMAP이 서로 대응되는 기능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요. 포스트 오피스예요. 포스트 오피스. 바로 뭐 우체국이요. 직접 배송해줘요. 내가 메일을 딱 읽으면 내 스마트폰에 해당하는 메일 내용이 다 수신돼요. 다 들어와요. 대신에 IMAP은 어때요? 얘는 제목만 표시돼. 딱 클릭하면 제목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동기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얘는 동기가 돼요. 뭐야? 메일 서버에 있는 내용을 얘는 다운로드 받아서 가지고 올 뿐이지 걔네에 대한 어떤 뭐 다른 작업이 일어나지 않아. 근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 사실은. 그죠? 근데 IMAP은 내가 만약에 메일을 클릭해서 읽으면 서버에도 읽음으로 표시가 돼요. 내가 전송을 하면 전송으로 표시가 돼요. 됐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거지만 시험에서는 그냥 얘는 전송 프로토콜이고 얘는 수신 프로토콜이다. IMAP은 수신 프로토콜인데 얘는 제목을 클릭했을 때 해당 정보가 오고요. 팝3는요, 우체부 아저씨, 택배 아저씨가 직접 우리 집에 우편물을 갖다 주는 것처럼 아예 모든 자료 정보를 편지 봉투째 내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거예요. 얘는 저장하지 않아요. IMAP은. 됐죠? 자, 마임은 멀티퍼포즈예요. 얘는 다중 목적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웹브라우저가 지원하지 않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파일을 전송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아이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방식은 뭐야? 바로 SMTP, IMAP, MIME을 쓰고 있는 거예요. 팝3는 거의 안 써요. 초창기에 아이폰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팝3를 지원하던 몇몇 회사들이 있었어요. 다음도 지원했었고요. 네이버도 팝3를 지원했어요. 왜냐하면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비동기잖아. 그런데 지금은 모두 다 IMAP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에 기본 설치되어 있는 메일 앱이 따로 있어요. 아웃룩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팝3나 IMAP을 두 가지를 선택해서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 회사들은, 그리고 전 세계적인 어떤 이런 메일 서비스를 하는 대부분 회사들은 현재는 IMAP만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팝3는 거의 안 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자우편의 보안 기법이 있는데 PEM과 PGP가 있어요. 얘가 예전에 한참 논란이 됐었는데, 자, PEM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전자우편이 엽서가 아닌 밀봉된 봉투에 넣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 기법 중에 하나예요. Enhanced Mail이고요. 얘는요, Pretty Good Privacy예요. 전자우편을 다른 사람이 받아볼 수 없도록 암호화하는 거예요. 얘는 밀봉된 봉투, 얘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암호화하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현재 많이 쓰고 있는 게 PGP예요. PGP. 얘가 아마 프로토콜이 공개가 돼 있어서 PGP를 쓸 수도 있어요. 더 많이. S마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앞에서 봤던 우리 마임인데 거기에다 시크릿을 붙이는 거죠. 인증, 메일 무결성, 송신처의 부인 방지. 부인 방지는 뭐죠? 여러분들 카톡 안일십, 일식 아시잖아요. 뭐야? 내가 카톡 보냈는데 상대방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하잖아. 그게 바로 부인 방지예요. 야, 너 왜 일십해? 이게 바로 부인 방지입니다. 이런 암호학적 보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음에 메시지 처리 시스템이에요. 메시지 처리 시스템은 개인용 컴퓨터나 팩시밀리, 텔렉스드 요즘에 거의 안 쓰죠. 이런 통신 수단에 관계없이 모든 메시지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MHS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 이게 한참 인터넷이 막 무르익기 전에 많이 썼던 방식입니다. MHS 시스템이요. 자, 다음에 자료 전송기기, 팩시밀리죠. 요즘에도 팩시밀리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원본 보존이나 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위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메일로 보내면 우리 포샵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그것도 그래. 그지? 신분증 포샵해가지고 인쇄한 다음에 팩스로 보내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요즘에 팩시밀리 많이 안 씁니다. 근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일본은 여전히 팩시밀리 의존도가 90%가 넘는다면서요? 최근에 뭐 뉴스 보니까 그렇던데. 그래서 일본은 뭐 공무원분들한테 뭐 일 하나 시키려면은 굉장히 오래 걸린대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빠른 나라가 없다대. 자, 팩시밀리가 있어요. 자, 팩시밀리를 요즘엔 너무 안 쓰다 보니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팩시밀리는 복합기처럼 생겼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댁내에 있는 복합기 중에 대부분은 바로 팩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문서를 전화선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송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 기능입니다. 됐죠? 여기에서 또 시험 문제 근데 잘 안 쓰지만 또 많이 나와. 그래서 송신 원화, 광전 변환, 전송, 전광 변환, 수신 원화 이렇게 되는데 송신 원화는 만약에 내 A4 용지가 있으면 얘네를 주사선 수에 따라서 다 스캔해요. 한 줄씩. 맞아요? 빗으로 인식하거든, 빗으로. 비트 단위로. 그래서 걔네를 광전 변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단위를 전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팩시밀리는 뜩뜩뜩뜩뜩뜩 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줄 단위로 인식하거든요. 줄 단위로. 그리고 걔를 다시 종이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한다? 바로 광전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게 바로 주사인데 주사가 바로 이게 뭐야 이게? 스캔이에요. 영어로 사전 찾아보면 주사가. 됐죠? 스캔한다는 거야. 읽어드리고 다시 얘를 인쇄하고 이런 거죠. 이렇게 우리가 진행이 된다. 전송 화면을 다수의 작은 화소로 분해하는 과정이며 원통 주사나 평면 주사, 그 다음에 기계적 주사, 고체 주사 이런 방식들이 있다. 전자적 주사 방식에는 고체 주사 방식이 있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원통 주사를 많이 씁니다. 요즘에는 평면 주사죠. 왜? 복합기 자체가 평면 플랫 스캐너를 쓰잖아. 그지? 그리고 요즘에도 간혹 가다가 어떤 기관 같은 경우는 팩스로 보내달라는 애들 있다? 그러면 인터넷 팩스 쓰면 되지, 그지? 광전 변화, 전광 변화, 동기 이런 애들이 있고요. 팩시밀리는 정보 전달의 신속성, 정확성이 있어요. 빠르고 정확하게 보낼 수 있다는 거, 정보 전달의 특수성, 임의성, 또 동보 전송도 가능해요. 자, 다음에 이제 원격 회의 시스템이 있는데 원격 회의 시스템이 뭐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하고 회의하는 걸 우리 원격 회의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죠. 자, 얘의 장점은 시간 절약, 의사소통 기능의 강화, 신속한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 원격 회의 많이 하잖아요. 코로나 시절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자료 저장 기기에는 마이크로필름 있어요. 자, 마이크로필름은 현재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신문 같은 거, 그지? 신문을 이 마이크로필름이라고 하는 작은 필름에 촬영을 해요. 그래서 국립중앙도서관에 가면 이 옛날 기사 검색하는 그 기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가끔 옛날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도서관에 가서 옛날 신문 기사 이렇게 검색할 때 인터넷으로 안 하고 요즘엔 인터넷으로 하지만 이걸로 이렇게 탁탁 해가지고 검색하는 방법도 있었죠. 사진으로 찍어 놓아서 얘네를 필름화해서 보관하는 거예요. 자, 얘네는요, 중요 문서의 보존 수단에 문서를 장기간 보존할 때 우리가 쓰고 있고요. 문서 보관 작업은 기계화 수단 및 방대한 자료를 쉽게 검출할 수도 있어요. 쉽게 저장하고 쉽게 할 수 있는데 현재는 또 그렇지도 않지, 그지? 요즘에 PDF로 하잖아, 그냥. 스캔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이 옛날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 현재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되슈? 자, 컴하고 카가 있어요. 컴은 컴퓨터 아웃풋 마이크로필름이에요. 컴퓨터에 있는 내용을 마이크로필름으로 인쇄하는 거예요. 됐죠? 마이크로필름으로 인쇄하는 거. 마이크로필름에 저장한다고 표현하네요. 카는요, 얘는 검색하는 거예요. 리트리버리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고속으로 자동 검색해주는 시스템. 제가 좀 전에 중앙국립도서관의 로비에 가면은 신문기사 검색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 걔를 우리가 카라고 하는 거예요.
웹하드 많이 쓰시죠? 우리가 보통 크라우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크라우드. 네이버 크라우드, 구글 드라이브 이게 다 웹하드입니다. 자, 인터넷에 대용량 파일을 저장하고 또 내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저렴한 비용으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각종 불법 자료를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거래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자우편의 특징, 동보기능, 전달기능, 그 다음에 프로토콜, SMTP, POP3, IMAP, MIME, 그 다음에 메시지 처리 시스템, 팩시밀리의 주사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주사. 그리고 원격 회의 시스템, 그리고 마이크로필름이 어떤 건지, 컴하고 카의 구분, 요 정도 정리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